오늘 우리는 플라톤 철학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 그가 일생을 바쳐 탐구했던 이 위대한 질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법률적 공정함이나 사회적 분배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물음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정의는 외부적으로 부과되는 행동 강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 조율된 영혼의 내적인 상태이며 건강하고 이상적인 국가를 떠받치는 근본 원리였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깊고도 장엄한 사유의 세계로 차분히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저서 국가는 소크라테스가 당시 아테네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여러 정의에 대한 통념들을 하나씩 논파하는 과정으로 그 서두를 엽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독창적인 정의론을 본격적으로 펼치기에 앞서 왜 기존의 정의들이 불충분하고 피상적인지를 먼저 명확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짓기 전에 부실한 기존의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땅을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노년의 부유한 상인 케팔로스입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를 아주 소박하게 정의합니다. 바로 진실을 말하고 빌린 것을 갚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매우 솔직하고 단순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즉시 날카로운 판례를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친구에게 무기를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그 무기를 돌려주어야 할 시점에 그 친구가 갑자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 즉 미친 상태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빌린 무기를 정직하게 돌려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행동일까요? 오히려 그 무기로 친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더 큽니다. 이 예시는 정의가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맹목적으로 준수하는 행위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상황의 특수성과 결과의 선함을 고려해야 하는 더 깊은 차원의 원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케팔로스의 아들인 폴레마르코스가 아버지의 주장을 이어받아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그는 시인 시모니데스의 말을 인용하여 친구에게는 이익을 주고 적에게는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앞선 정의보다는 한층 더 발전된 견해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역시 간단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과연 누가 진정한 우리의 친구이고 누가 진정한 적인지를 항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으며 우리의 판단은 언제든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적으로 오인하여 해를 끼치거나 악한 사람을 친구로 오인하여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과연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입힘으로써 그를 이전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말을 해치면 말은 더 나쁜 말이 되고 개를 해치면 개는 더 나쁜 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덕성을 잃고 더 비정의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행위가 비정의라는 결과를 낳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정의의 본질은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롭게 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대화에 참여한 인물들 중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도전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현실주의자이자 냉소주의자인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입니다. 그는 앞선 논의들이 순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웃으며 자신의 견해를 폭탄처럼 던집니다. 정의란 다름 아닌 강자의 이익이다. 이 주장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에 따르면 사회의 법과 제도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규칙들을 대중에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정에서는 다수가, 귀족정에서는 소수의 귀족이, 참주정에서는 참주 한 명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고 이를 따르는 것이 정의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정의에 어떠한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부정하는 힘의 논리에 기반한 급진적인 현실주의입니다. 이 주장은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강력한 논리입니다. 트라시마코스의 도발적인 주장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차분하게 논박을 시작합니다.
그는 기술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의술은 의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이라는 대상의 이익을 위한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뱃사공의 기술은 선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배에 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류의 진정한 기술은 그 기술이 대상으로 삼는 것의 이익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통치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치 기술은 통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 사람들, 즉 피지배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은 진정한 통치 기술이 아니라 단순히 폭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정의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개념이거나 단순한 힘의 논리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장의 목소리들을 모두 잠재우고 이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정의의 본질 그 자체를 탐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기존의 정의론들이 모두 눈에 보이는 외부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플라톤은 정의의 진짜 본질이 다른 곳,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 심오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간의 영혼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 즉 로기스티콘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 즉 티모에이데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욕망 즉 에피티메티콘입니다. 가장 먼저 이성은 우리 영혼의 가장 높은 부분에 위치하며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것은 계산하고 숙고하며 영혼 전체를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 즉 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현명한 조타수처럼 이성은 영혼 전체를 이끌어야 할 마땅한 지배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기계는 명예와 승리를 추구하며 용기, 분노, 수치심, 의로움과 같은 고귀한 감정들을 담당합니다. 기계는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그 역할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기계가 이성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때 그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고 이성의 결정을 용감하게 실행하는 충실한 동맹군, 즉 영혼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만약 기계가 욕망과 결탁하게 되면 맹목적인 분노와 비뚤어진 명예욕으로 영혼을 파괴하는 위험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음식, 성, 재물과 같은 다양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본성적으로 맹목적이고 무절제하여 끊임없이 더 큰 충족을 요구합니다. 플라톤은 이 욕망을 머리가 여러 달린 괴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욕망이 통제되지 않고 날뛰게 되면 영혼 전체를 자신의 노예로 삼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플라톤이 마침내 제시하는 정의의 본질이란 바로 이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성이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영혼 전체를 현명하게 통치하고 기계는 용기를 내어 그 이성의 통치를 충실하게 보좌하며 다수를 차지하는 욕망은 절제의 덕을 발휘하여 앞선 두 부분의 지배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내적인 질서,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로운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으며 그 자체로 온전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욕망이 이성을 누르고 폭군처럼 군림하거나 기계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날뛰는 영혼은 병든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 즉 불이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행동이란 이러한 영혼의 건강한 조화 상태를 보존하고 더욱 증진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불이한 행동이란 그 내적인 조화와 질서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 속에서 발견된 이 정의의 원리, 즉 각 부분의 조화로운 기능 수행이라는 원리는 이제 국가라는 더 큰 차원으로 그대로 확장 적용됩니다. 플라톤에게 이상적인 국가, 즉 칼리폴리스는 다름 아닌 정의로운 개인의 영혼이 거대한 규모로 확대된 모습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는 국가는 개인의 확대된 모습이다라고 말하며 개인의 영혼을 분석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를 분석합니다. 국가 역시 개인의 영혼처럼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세 개의 계급으로 구성되며 이 세 계급은 영혼의 세 부분과 정확히 1대1로 조응합니다.
첫째, 국가의 이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통치자 계급입니다. 이들은 최고의 지혜와 철학적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 즉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왕입니다. 그들은 사물의 본질, 특히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국가라는 배의 항해를 책임지는 선장과도 같습니다. 둘째, 국가의 기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호자 또는 보조자 계급입니다. 이들은 강인한 신체와 불굴의 용기를 지닌 이들로 통치자 계급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방위하며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통치자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자 경찰로서 국가의 안정을 책임지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이들은 기계의 덕목인 용기를 그 본성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욕망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생산자 계급입니다. 여기에는 농부, 상인, 기술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국가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생업에 충실히 종사하며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위 두 계급의 통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절제의 덕을 지녀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국가에서 정의는 아주 명확하고 간결한 원리로 정의됩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가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맞는 자기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플라톤은 오이케이오프라기아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즉, 통치자는 오직 통치에만 전념해야 하고 군인은 방위에만 전념해야 하며 생산자는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때 비로소 국가는 각 부분이 자신의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완벽하게 조화로운 하나의 유기체가 됩니다. 여기서 플라톤의 정의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리나 평등의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구두수선공이 통치자가 되려 하거나 통치자가 돈을 버는 일에 기웃거리는 것은 국가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불의로 간주됩니다. 플라톤의 정의는 공동체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능적 전문화와 위계적 질서의 원리입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타고난 소질과 능력에 가장 잘 맞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의 선에 기여하는 상태가 바로 플라톤이 꿈꾼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플라톤에 져서 국가의 논의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정의로운 삶은 과연 그 자체로 행복한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플라톤의 친형제인 글라우콘에 의해 매우 강력하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제기됩니다. 그는 만약 불의를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주어진다면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불의를 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기게스의 반지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양치기였던 기게스가 우연히 투명인간이 되는 반지를 손에 넣자 그는 그 힘을 이용해 왕비와 결탁하여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글라우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것이 본래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불의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될 처벌이나 나쁜 평판이 두렵기 때문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정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선택하는 사회적 약속일 뿐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도전에 대해 플라톤은 그의 철학 전체를 걸고 답변합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정의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외부적인 보상, 예를 들어 명예나 부, 좋은 평판과 전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영혼의 최상의 상태이며 따라서 그 자체로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정의가 곧 영혼의 건강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성이 제 역할을 하고 영혼의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룬 상태는 마치 신체의 모든 기관이 제 기능을 하여 건강한 상태와 같습니다. 건강이 그 자체로 좋은 것이듯 정의로운 영혼 역시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는 영혼의 질병이자 추함이며 끊임없는 내적인 분열과 갈등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큰 부와 권력을 누리며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불의한 사람이라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끔찍합니다. 그의 영혼은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잠시도 만족이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는 더 큰 쾌락과 더 많은 부를 갈망하며 항상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포악한 독재자에게 무참히 지배당하는 혼란스러운 도시처럼 무질서와 내전 그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정의로운 사람은 비록 외부적으로는 가난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등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의 내면은 완벽한 질서와 평화를 누립니다. 그의 영혼은 이성이라는 현명하고 자비로운 군주의 통치 아래 있으며 모든 부분들이 조화롭게 협력합니다. 그는 자신의 변덕스러운 욕망의 주인이 되며 외부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조화와 안정 속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최종적인 대답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정의는 행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행복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건강한 삶이 그 자체로 즐거운 것처럼 정의로운 삶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보상이자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플라톤에게 정의란 법정에서의 공정한 판결이나 부의 재분배 방식과 같은 외부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한 인간의 영혼과 한 사회의 구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화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라는 지혜의 횃불 아래 영혼과 국가의 각 부분이 자신의 타고난 본성에 가장 적합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이루어내는 내면적 질서이자 동시에 공동체적 질서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개인의 권리, 자유, 평등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정의를 조망하게 만듭니다. 플라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개인이 아니라 조화로운 전체로서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플라톤이 제시한 엘리트주의적이고 다소 권위주의적으로 보이는 국가 모델의 모든 측면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던진 근원적인 질문의 무게는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의 지성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나의 영혼은 조화로운 상태에 있는가? 나의 이성은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구성원 각자의 고유한 재능이 올바르게 발현되고 그것이 전체의 조화에 기여하는 건강한 공동체인가? 플라톤의 정의론은 단순히 고대의 철학 이론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게 하는 시대를 초월한 청진기이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숙고하게 만드는 영원한 내면의 좌표로 깊이 남아 있습니다.